부처님 오신 날 또 기도 3일간을 하고 있고, 또 저 나름대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나름대로 공주교당에서 하고 있는 100일 정진기도에 아침마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주교당과 연연이 된 것은 우리 계룡산에 제가 처음 원불교에 인연이 된 우리 계룡산 신도안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잠시 있으면서 공부를 한답시고 잠깐 있는 연유로 해서 그 갑사 계룡산 여기에 아무래도 제가 기운이 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려울 때도 한번 갑사도 들고 공주교당에 또 100일 기도에 올려서 제가 힘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100일 기도에 들어갔는데 한 80일 정도 되니까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고 있는 해답에 대한 답을 서서히 찾아지기 시작하는데 제 욕심이 그 해결 못하고 있구나 해서 그 욕심이 제거되면서 용기가 생기고 해서 조금씩 해결되는 그런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생활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가락교당에 와서 우리 한 분, 그러니까 우리 순타오님께서 제가 한번 차로 댁에다 모셔주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광철 씨, 뭐 기도를 하느냐고 물어봐요. 그 당시는 제가 기도를 뭐 특별히 관심이 없었는데 자식들이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부터 제가 가정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생활은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제 그 기도가 우리 가족들이 제가 기도하는 그 영향을 받고 또 그런 효험도 뭐 간접적으로 자식들도 느끼고 이래서 그 이후에 애들도 힘들 때 이제 작은애 요번에 결혼했던 작은애는 군대 가기 전에 영산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한테 사전에 뭐 간단한 이야기도 없이 내려가서 거기서 뭐 기도 생활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 젊은 교모님한테 용돈도 받아오고 뭐 그랬다면서 제대하고 다시 그 교모를 찾아갔는데 그 교모가 없더라는 이야기시고 또 첫째도 이제 직장을 구할 때 힘들었는지 우리 만덕산에 그것도 저하고 상의 없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전체 우리 가족들과 가정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꼭 제가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섣부르게 제 욕심으로 어떤 기도를 올리지 않고 반드시 그 대가에 상응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는 안 됐지만 제 최근에 생활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감상을 잠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도남교당 청년회와 이화여자대학교 원불교 동아리에 다니고 있는 장유현입니다. 현재 음악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며
마림바라는 악기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계를 당했을 때 감사로 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큰 경계가 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원망을 감사로 어떻게 돌렸는지 제 공부 이야기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저에게 유독 잘해주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전공 특성상 인원이 적다 보니 과방에는 선배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선배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학교 생활도 도와줘서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상황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악보를 복사해달라는 부탁에서 선배 집에서 비타민을 가져오라는 심부름 등 이 정도는 기꺼이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가 점점 지나쳐서 같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리 시험을 봐달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던 터라 거절하기 난감했고 끝내 저는 죄책감에 휩싸인 채 선배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후배로서도 해선 안 될 일이었지만 반년 넘게 지속된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바른 판단이 어려웠고 관계가 틀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조종받듯 살다가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선배는 어디 감히 그런 예의 없는 말을 해? 라며 툭 끊어버렸습니다. 전화 한 통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앙상블이나 합주 등 선배들과 함께 연습해야 하는 연주가 많았기 때문에 신입생인 저로서는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려했던 것보다 혼자 하는 학교 생활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방에 들어갈 때는 늘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은 어떤 눈치를 보게 될까? 또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어쩌지? 그래서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 선배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거 봐라, 내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 정말 힘들었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쌓이고 쌓여서 원망과 증오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선배가 저한테 했던 행동을 곱씹으며 원망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교당에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대조하는데 5조가 유독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는데 그 선배가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저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많이 괴로웠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어떻게든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합리화 같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배가 비타민을 가져와 달라고 한 덕분에 운동했네. 선배가 시험 공부를 대신해 달라고 한 덕분에 내 지식이 이만큼이나 늘었어. 이렇게 이유와 과정도 모른 채 무조건 감사로 돌리다 보니 가끔은 분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저 선배는 변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 이러면 뭐가 달라지나? 마치 원리도 모르고 수학 공식을 무조건 암기하는 기분으로 헤매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인도품 18장 증해에 끌리지 않는 법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문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째,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지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반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언행은 금방 고치게 되었습니다. 둘째, 만약 잘못한 일이 없었다면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고 안심하고 받아들이니 이유도 모른 채 미움받아 괴로웠던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셋째,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나의 마음이 좋지 못한 것을 미루어 나는 누구에게든지 미움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위 세 단계를 반복하고 나니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 자연스레 선배를 마음 공부 선생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며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동안 선배의 행동을 기록했던 노트를 점점 보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원망할 이유도 감정도 없고 그 자리에는 오직 감사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여러 방법으로 공부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만큼 대조도 열심히 하고 원불교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 참여했던 청년 마음훈련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발표했는데요. 발표하기 전까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했던 모습을 안 좋게 보거나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라면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교무님들과 교우들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공부심을 잃지 않고 절대 감사를 실천한 거라며 훈련에서의 한 교무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니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길이 틀리지 않았고 자기 합리화가 아닌 감사 생활을 했다고 인정을 받아 안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감사 생활의 방향을 잘 잡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망을 감사로 돌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경계를 당했을 때 방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감정을 멈추는 거에 초점을 두고 연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멈추는 법을 몰라서 모든 감정을 다 거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선도하고 연불도 외우며 온전함을 찾고 있습니다. 원불교 교법을 알게 된 덕분에 하루하루가 은혜롭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다스리니 마음이 평온해지고 교법과 교모님들께 지혜를 얻으니 세상이 한층 더 밝아 보입니다. 일이 큰 은혜를 얻으니 절로 세상이 보은하고 싶어집니다. 앞으로도 교법을 열심히 연마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고 타의 모범이 되어 원불교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종법사님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법체가 강건하시길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7살 딸아이 2명을 키우고 있고 남편 내조를 열심히 하고 있는 현모 양처는 아니고요. 그냥 주부입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빨리 서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법문을 많이 읽고 마음 공부를 충분히 실천한 한 20년 후쯤 제가 이 자리에 설 줄 알았는데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요. 종법사님도 오셨는데 너무 부족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날것인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나? 혹시나 제가 역삼교당에 누가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제가 좀 못하고 버벅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주, 3주 전쯤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부산에서 저희 집에 다녀가셔서 역삼교당이 함께 나왔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원불교를 50년 이상 다니셨고 할머니의 삶에서 원불교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셨어요. 할머니 댁에 그래서 제가 가면은 안방 제일 좋은 자리에 일원상과 대종사님 사진이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그 대종사님 사진을 보고 저희 외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이게 크면서 아닌 걸 알았지만 어쨌든 저희 외할아버지인 줄 알고 제가 사촌 동생들과 부산 교당에 가서 막 뛰어놀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원불교는 제가 어릴 적부터 그냥 서서히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2학년이 되고 엄마들 반모임이 있었어요. 반모임을 나갔는데 그중에 저의 눈에 너무 재밌고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랑 친해져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면서 제가 그 집에 놀러 갈 일이 생겼어요. 그 집에 갔더니 그 집 거실에 이런 상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저는 원불교 다니시는 분을 저희 할머니랑 저희 친척들 말고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니 그 원불교 다니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너 원불교를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원불교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지금 말고 나중에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그때 저의 상황이 아이 아빠가 큰 대출을 받아서 365 의원이라고 공휴일이랑 주말 없이 일을 해야 되는 병원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병원에 매여 있고 그냥 몸을 갈아 놓고 있고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육아와 가정 일을 제가 오롯이 도맡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냥 저의 일상에 또 다른 게 추가되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갈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 역삼교당에는 어린이 법회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 큰아이라도 먼저 보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는 아이 2명을 육아를 하다가 1명을 보내면 너무 좋잖아요. 저 그 생각에 너무 좋다. 그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큰아이를 이제 만나서 도보로 데려가기. 저희 집이 여기서 되게 가까워요. 도보로 가기로 한 날 하필 너무 날씨가 추운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가 그냥 차로 한 바퀴 둘러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역삼교당 앞에 제가 딱 내리려고 하는 내리라고 이제 차를 세웠는데 저희 둘째가 갑자기 자기도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고 이제 교당에 들어왔죠. 저는 그때 차로 이렇게 데려다 줄 생각이어서 잠옷에 패딩, 맨발, 세수도 안 하고 저희 둘째도 내복에 패딩 그 상태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나가야겠다 했는데 그 어린이 법회에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저희 둘째가 자기는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교무님도 뵙고 어쩌다 보니 밥까지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몰골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정식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1월이었고 저는 되게 제가 원불교에 오게 된 게 되게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라서 아마 나중에는 절대 혼자서 못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많이 기도를 해주셨고 저한테 그 언니가 나타나서 저랑 역삼교당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일을 안 하시고 저 발표한다고 여기 지금 앞에 계시는데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교당에 제가 이제 나오고부터 저는 일요일에 아이들과 갈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다행히 아이들도 어린이 법회를 너무 즐겁게 다녔어요. 저희 남편도 제가 주말이면 항상 이제 두 아이 육아를 혼자 하느라 화가 이렇게 가득 차 있었는데 네가 원불교를 나가고 나서 너무 편안해 보여서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원불교 다니는 저를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지금 일요일에도 일을 해서 원불교를 못 나오는 상황인데 기회가 되면 꼭 같이 나오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단에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이제 동년배가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때로는 지혜를 주기도 하고 제가 역삼교당에 좀 안정적으로 소속될 수 있고 교리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할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매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기분이 안 좋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무슨 감사하냐면서 되게 툴툴대고 정말 할머니의 너무 끊임없는 잔소리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소소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소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과 감사하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더없이 충만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원불교 교도로서 마음 공부 열심히 하며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삶의 태도를 배우고 본받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지단 조덕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교무님을 모시고 저희 교당 17교도님과 함께 저희가 가기 힘든 나라 브루나이 공화국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함께 해주신 교무님을 비롯한 17교도님들의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는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브루나이 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이고 저도 거기 가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브루나이 공화국은 영연방 공화국에서 하나로 동남아시아 보르네오 섬 북서부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면적으로 보면은 우리 익산 전 면적 정도의 크기고 인구는 약 익산 인구 약 45만여 명이 국가 인구입니다. 그러나 산이 많고 강이 많고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저희 18사람이 재미있게 구경하고 돌아다녔습니다. 19세기에 브루나이 공화국은 영국 보령으로 되어 있다가 1984년에 완전히 독립되어 현재 절대 군주제 국가로 술탄이라는 국가 원수 아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현 술탄 하산 알 볼키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군주 중 한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나이의 기후는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수출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GNP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고 정부는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금융,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경한 곳은 전통 수상가옥 그리고 전통 시장도 봤고 울루 템브룽 국립공원이라는 숲속도 걸어봤습니다. 거기 걸을 때에는 그 안내자의 말에 따르면은 원숭이를 조심하라. 가방에 있는 이 핸드백 열려 있으면 거기도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걸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만요. 그리고 이제 힌두교 사원, 힌두교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구경도 못 해봤는데 이번에 처음 구경했고 사원 실내도 여성 교도님들은 거기에 옷을 바꿔 입고 이제 들어갔지만 남자들은 긴 바지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잠깐 인사하는 정도로 구경하고 사진 찍고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왕궁을 견학하는데 왕궁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높은 철문을 못 봤습니다. 철문이 쫙 적혀 있었기 때문에 외관으로만 구경하고 기념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궁 견학을 끝나고 왕궁 전시물과 박물관을 견학했습니다. 별도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난 역사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왕 이하 3부자의 가족까지 있고 그리고 그 가족 중에 하나는 그 한국인 여자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칼 안내원으로 있다가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정확한 얘기는 저희들이 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이고 또 수상보트도 탑승을 해봤습니다. 편도 40분을 강을 올라가 가지고
약 10분여 동안 발도 조격도 시켜봤고, 그리고 40분을 내려와서 점심 먹고 약 3시간 정도를 쉬었습니다. 왜? 힌두교에는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랍니다. 일체 움직이들 못한대요. 그래서 꼼짝없이 거기 붙잡혀서 있다가 이제 돌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로 돌아오는 중에 오고 가면서 브루나이 템브롱 대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긴 줄은 저도 조금 외국을 왔다 갔다 했다고 했지만 그런 긴 다리는 처음 봤고 길이가 30km래요. 우리나라 대림 산업에서 15년 전에 건설했다고 그럽니다. 아주 멋있고 그 강이 얼마나 높고 멀리 보이는지 사진도 찍었습니다마는 슬라이드가 아니어서 저 혼자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교를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일부 끝에 부분은 중국에서 건설을 했다는데 저희가 간 교량 위에는 조용한데 그쪽 부분에 가서는 좀 털털털 우리 동네 같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의 기술이 겁났구나 하는 걸 느꼈고 또 저녁이면은 우리 절간 같아요. 저는 새벽 운동을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2시간 오늘도 매일 하고 오늘도 했습니다마는 약 12km를 걷습니다. 그래서 호텔 주변을 첫날 나갈 때에는 두려워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또 누구한테 당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주 절간 같아요. 호수도 많고 강가를 쭉 걷는데 우리 동네에서 걷는 것보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연속 3박 4일 동안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건강해졌는가도 모르겠고 음식은 저는 그 호텔의 음식이 호텔 자체가 전 세계에 둘밖에 없는 7성 호텔이랍니다. 7성급. 그래서 그 호텔의 음식은 아침은 거기서 했습니다. 못 본 음식 가짓수가 원체 많아가지고 다 들여다 먹지를 못하고 한 첨씩만 들어도 3번 왔다 갔다 하면 배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간 모든 분들이 아마 즐거웠으리라 저만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 먹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 도반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가실 기회가 있고 그런다면 한번 들려볼 만한 나라다. 단 술 드시는 분은 어렵습니다. 술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술을 먹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호텔에서 먹을 수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술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돼서 걱정 안 하고 무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희 일행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무님 모시고 잘 다녀왔습니다.